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9시, 밤 9시입니다. 예, 저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필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미디어북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3회 침팬지 280쪽 11장 미디어북 왜 흡연과 음주와 해로운 약물에 빠지는가. 여기에 흡연, 음주, 해로운 약물 중에 해로운 약물 중에 이제 뭐 커피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속해 있다면 저는 세 가지 다 해당됩니다. 해로운 약물은 커피는 뺀다 치면 해로운 약물을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예. 해로운 약물은 없고 흡연과 음주, 이거는 아주 애주가 애연가죠. 둘 다 합니다. 예. 오늘도 이 미디어북이 끝나면 소주 한잔 할 겁니다. 예, 토요일이고 이번 주에 고생이 참 많았어요. 이번 주 막판에 매출 좀 올려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지난달에 좀 빵꾸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매출을 좀 올려놔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한 결과 실제로 목표액을 달성했고 다음 달에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오늘 또 책을 또 한 거의 2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제가 책을 사는 건 저의 컨텐츠가 늘어난다는 뜻도 되죠. 예.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책을 산 것 같아서 뭐 근데 설레이거든요. 사실은 책이 올 때까지 또 좋은 책을 사서 보게 되겠구나 하고 설레이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제 주머니 사정, 제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좀 줄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진짜 좀 안 사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6월 달이 첫 주에 6월 3일이 선거일이고 6월 6일이 또 현충일이라 이 일이 첫째 주에는 제대로 되기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제11장 왜 흡연과 음주와 해로운 약물에 빠지는가 전문입니다. 인간은 왜 화학물질을 남용하는가? 마약 중독자나 음주가는 수명이 짧고 아이를 돌보는 능력도 떨어진다. 화학물질 남용은 동물적 본능에서 출발하여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되었다. 자, 약물 남용의 패러독스. 패러독스라는 거는 역설이죠, 역설. 자, 체르노빌, 석벽의 포름알데히드, 납중독, 스모그, 벨디즈 해의 기름 유출, 러브나 성면, 고엽제 등 매달 누군가의 부주의로 지구촌 사람들이 독성 화학물질에 또다시 노출됐다는 말을 듣지 않고 지나는 일이 없다. 그럴 때마다 모두들 화가 나고 무력감에 빠져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참지 못하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하는 짓은 참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알코올, 코카인,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잡다한 독성 화학 물질을 마시거나 주사하고 흡입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니까요. 그러한 의도적인 자기손상 행위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에서부터 고도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도시민에 이르기까지, 또한 문자 기록이 남아있는 과거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있는 것일까? 약물 중독은 어찌하여 인류만이 갖게 된 특징처럼 되었을까? 일단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왜 계속 사용하게 되는지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약물 남용은 곧 중독된다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도대체 왜 사용하고 싶어지는가 하는 데에 있다. 알코올, 코카인, 담배는 해롭고 때로는 치명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단지 강력한 이성을 마비시키는 어떤 존재가 사람들이 그 해로운 것을 자발적으로 손을 대어 소비케 하고 심지어 갈망하게까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치 무의식 중에 프로그램된 것이 있어서 위험하다고 알려진 것을 감행하도록 시키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런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물론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개인이나 사회에는 각각 다른 무게를 가진 여러 가지 다른 동기가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마시는 사람, 맛이 좋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다. 각 집단마다 사회계층마다 성취하는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물 남용에 지리적이고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스트레스 해소,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맛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 해소의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거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끔 뭐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도 마시고 맛이 좋아서도 마시기도 하죠. 자기 파괴적인 알코올 중독이 영국 동남쪽보다 실업률이 높은 아일랜드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나, 코카인이나 헤로인 중독이 부유한 교회보다 할렘 지역에 더 많은 것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약물 중독은 사회적, 문화적 문제이므로 동물에서 그 선례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언급한 동기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추구하는 패러독스의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한다. 이 장에서는 그 패러독스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동기를 제안하고 싶다. 그러니까 몸에 나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한데, 왜 인간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으면서 이런 약물이나 해로운 물질들에 빠지는가? 그러한 역설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아이고, 지금 피로가 좀 쌓여 있어요. 아직도 지금 완전히 풀리지가 않아서 어제 너무 무리를 했나 봅니다. 어제 운행한 거리가 한 700km 정도 돼요. 700km.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급한 동기들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추구하는, 읽었죠? 인간의 자멸적인
화학물질 사용은 넓은 의미에서는 동물의 자기 파괴적인 성질과 관련해서 동물적인 동기의 일반적인 이론이 적용된다. 끼견, 음주, 마약 등 우리 문화에서 널리 볼 수 있는 현상을 그것으로 설명하고 싶다. 이 이론은 서구 세계의 일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쿵후의 명수가 석유를 마시는 것과 같은 다른 문화의 기묘한 행동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범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과거의 행동에도 눈을 돌려 그 이론을 고대 마야 문명에서 행해지던 기이한 행위인 의식적 관장에 적용시켜 볼 것이다. 어이구야. 진짜 기이하네요. 관장을 의식적으로 행했다. 마야 문명은 참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라고 해야 될지. 예. 담배 광고와 정열적인 남성과의 관계. 우선 내가 왜 이 이론을 생각했는지 설명하겠다. 어느 날 문득 독성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회사가 광고에 그 독성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런 것을 밝히면 도산할 것 같았다. 우리들은 코카인 광고는 허용되지 않지만 담배나 알코올 광고는 흔하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은 광고와는 동떨어진 정글에서 유기니의 수련민과 살다가 온 다음이었다. 유기니인들은 날마다 서구의 습관에 대해 질문했다. 내 말에 깜짝 놀라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점점 서구 습관이 얼마나 물지각한 것들인지 깨닫게 되었다. 몇 개월에 걸친 야외 조사가 끝나고 갑자기 현대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6월 23일에 나는 정글에서 아름다운 색깔의 수컷 바오새가 90cm나 되는 꼬리를 뒤로 쭉 뻗고 평지를 여유있게 걷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6월 26일에는 보잉 747 좌석에 앉아 잡지를 읽으면서 서구 문명의 경이로움에 놀라고 있었다. 잡지를 한 페이지씩 넘기다가 정열적인 남자가 말을 타고 소를 쫓는 사진과 함께 담배 상표명이 커다란 활자로 인쇄된 페이지를 보게 되었다. 아마 말보로 아니었을까요? 말보로. 말보로 광고가 보통 카우보이 남자의 막 말도 나오고 그런 광고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말보로는 아주 인기 최고였습니다. 비싸기도 했고요. 말보로 주는 친구는 진짜 참 너무너무 좋은 친구. 우리는 놈.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담배였어요. 미국인인 나는 그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정글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는 신기한 듯이 그 사진을 보고 있었다. 만일 당신이 서구 사회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그 광고를 처음으로 보고 소를 쫓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 그리고 또는 피우지 않는 것과 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추측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면 나의 반응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막 정글에서 나온 순진한 내 마음의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다. 왜 어리석게 담배 같은 걸 광고하지? 담배를 피우면 체력이 떨어지고 간도 나빠지고 빨리 죽을 텐데. 가우보이는 체력도 좋고 잘생겨 보이는데
이 광고는 틀림없이 국면 운동에 대한 새롭고 강력한 호소로 특정한 상표의 담배를 피우면 카우보이가 되는데 어울리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 거야. 젊은 사람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로군. 그러나 그 광고를 한 것은 다름 아닌 담배 회사였고 광고를 보는 사람들로부터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 회사는 도대체 어쩔 작정으로 엄청나게 건전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광고를 실었을까?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광고를 보고 담배를 피우지 않을 것 아닌가? 아직 반쯤은 정글 안에 있는 채로 나는 다른 잡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테이블 위에 위스키병이 놓여있고 그 위스키가 들어있는 잔을 들고 마시는 남자 옆에 넋을 잃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겉모습만으로도 정력이 강해 보이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 여성은 성적으로 그 남자가 요구하는 대로 당장이라도 응할 태세처럼 보였다. 뭐야 이건? 하고 나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알코올을 마시면 정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알코올을 섭취한 남자는 무력해지거나 체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며 광경화 등 심한 병에 걸리기도 쉽다. 섹스피어의 맥베스에는 이런 명언이 나온다. 알코올은 욕망은 높이지만 실행력은 떨어뜨린다. 진짜 명언이네요. 그런 곤란한 성벽을 가진 남자라면 지금부터 유혹하려고 하는 여성에게 눈치채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진의 남자는 왜 일부러 그런 성벽을 보이는 것일까? 위스키 회사는 그런 곤란한 성벽이 있는 남자가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쩌면 금주 운동 어머니회 등이 만든 광고로 위스키 회사로부터 업무 방해라고 소송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 페이지마다 담배나 강한 알코올의 소비를 강력히 권하는 광고들로 그 효용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심지어 마치 담배를 피우면 섹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려는 것처럼 묘사된 사진까지 있었다. 하지만 흡연자에게 키스를 한 또는 하려고 한 적이 있는 비흡연자라면 흡연자의 냄새는 성적 매력 따위를 다 달아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광고에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결론과는 사실상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에는 성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플라토닉한 사랑의 관계, 비즈니스 기회, 체력, 건강, 행복 등의 증진이 역설적으로 암시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 서구 문명에 접게 되면서 나는 광고에 대한 편견을 그만두고 내 분야인 데이터 분석에 들어가 새의 진화에 관한 전혀 다른 수수께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새의 진화에 관한 수수께끼가 바로 담배나 위스키 광고의 배후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던 것이다. 정견아, 아빠 힘들어. 내려가지? 어? 이제 그만 내려가지? 아빠 힘든데? 다리 아파. 내려가 이제. 응? 정견아, 내려가자. 응? 털 언제 깎을까? 저기 털 깎을 때도 다 돼가네.
여기 내려가.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이자. 핸디캡 이론. 새로운 패러독스는 6월 25일에 내가 관찰하고 있던 수컷 극락조가 어떻게 90cm나 미터 가까이나 되는 거치적거리는 꼬리를 가지게 되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다른 종의 수컷 극락조도 마찬가지로 눈썹에서 뻗은 귀찮은 깃털을 펴기도 하고 가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마치 매에게 여기 있으니 잡아먹어 보라는 듯이 화려한 색깔을 뽐내거나 큰 소리를 내기도 하는 등 엉뚱한 특징들을 진화시켰다. 이런 것들은 모두 수컷의 생존율을 저하시키는데도 암컷에게 구애할 때 자신을 과시하려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다른 대부분의 생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극락조 수컷은 왜 핸디캡을 과시하고 암컷은 왜 그런 핸디캡을 매력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의 생물학자인 아모츠 자하비가 1975년에 발표한 재미있는 논문을 생각해냈다. 그 논문에서 자하비는 동물의 행동에 관한 손실이 많은 자기의 생존에 불리한 특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서 아주 새로운 설을 전개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수컷의 요란하고 화려한 모습은 포식자의 눈에 띄기 쉽고 공격을 당할 경우 도망치기도 어려울 터인데 왜 그런 수컷의 모습이 암컷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되는가 하는 의문은 바로 그 형질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자비의 이론은 내가 연구하고 있는 극락조 수컷의 경우에도 들어맞는다. 예. 그때 갑자기 나는 인류가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선전하는 것도 그의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몹시 흥분했다. 자하비의 이론은 동물의 의사 전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었다. 모든 동물에게는 배우자가 되어줄 듯한 상대, 아이들, 부모, 경쟁자, 포식자 등에게 메시지를 전할 재빠르고 이해하기 쉬운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접근하는 사자에게 경고하는 가젤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젤에게 있어서 나는 매우 발이 빠르기 때문에 사자, 내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 낭비는 그만두어라 라는 메시지를 사자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말로 그 가젤이 사자보다 빨리 달린다 해도 사자에게 그런 사냥을 포기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면 가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냥을 시도해 보아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사자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신호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 모든 사자 앞에서 실제로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다. 아마 사자에게 알릴 임의의 신속한 신호에 합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왼쪽 뒷발로 땅을 긁으면서 나는 빠르다 라는 신호를 보낸다든가. 그러나 그렇게 임의로 결정한 신호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정말로 발이 빠르지 않아도 모든 가젤이 간단하게 그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자가 발이 느린데도 그런 신호를 보내는 가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신호는 무시해버릴 것이다. 사자에게도 정말로 발이 빠른 가젤에게도 신호는 신뢰가 중요하다. 어떤 신호를 하면 사자가 믿을까? 보통 가젤은 막 그 사자 앞에서 막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자기가 빠르다는 표시로.
앞장에서 논한 자웅도태와 배우자 선택에서도 마찬가지의 딜레마가 있었다. 그것은 암컷이 배우자를 결정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암컷은 번식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실패하면 잃어버리는 것도 많기 때문이다. 배우자에 관해서 수컷보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인간은 이제 좀 법적인 그런 제도가 있어서 남자도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냥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육비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여자를 고르는 게 까다로워지는 그런 현상이 당연히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상적으로 암컷은 새끼에게 좋은 유전자를 전해줄 수 있는 수컷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는 볼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암컷은 어떤 수컷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지표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컷은 그러한 지표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제 수컷의 깃털, 지저김, 과시 행동 등은 그러한 지표로서 작용한다. 왜 수컷은 그런 특정한 지표를 사용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암컷은 그 지표가 정직한 신호라고 믿고 그것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일까? 그런 지표를 암컷은 왜 좋은 유전자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일까? 나는 그 문제를 가젤이나 다른 동물들의 구애하는 수컷이 여러 가능한 신호 중에서 어떤 신호를 마치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기술해 왔다. 그리고 사자 앞에선 가젤이 사자보다 자기가 더 빠르다는 신호와 암컷을 유인하는 다른 동물이 자신이 뛰어난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고 나타내는 신호를 마치 사자나 암컷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처럼 믿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선택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진화의 결과다. 유전자가 우수하다는 것을 정직하게 나타내고 있는 수컷의 지표를 근거로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암컷이나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수한 유전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분명한 지표를 사용하는 수컷은 더 많은 새끼를 남겼고 앞서 예를 든 것처럼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려는 가젤과 사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동물들이 진화시켜온 신호의 대부분이 안고 있는 패러독스는 담배 광고에 담겨있는 패러독스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담배 광고라는 것도 이제 다시 말해서 핸드캡 이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지표는 종종 스피드나 좋은 유전자를 연상시키기보다는 핸디캡, 많은 비용, 위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사자가 근처에 있는 것을 알아차린 가젤이 사자에게 보내는 신호는 스토팅이라 불리는 기묘한 행동이다. 가젤은 재빨리 도망치는 대신 천천히 걷다가 발을 곧게 뻗어 공중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한다. 도대체 가젤은 어떤 속셈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사자에게 습격 기회를 주는 듯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일까? 또 공작의 긴 꼬리나 극락조 수컷의 깃털처럼 움직이는데 곤란한 거추장스런 부속품을 가진 많은 수컷들을 생각해보라. 동물의 수컷 중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아름다운 색, 큰 소리, 눈에 띄는 화려한 과시 행동 등
포식자의 눈을 끌기 쉬운 것을 가지고 있다. 왜 수컷은 그런 귀찮은 것을 과시하고 암컷은 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오늘날의 동물 행동학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는 중요한 수수께끼 중의 하나다. 자하비의 이론은 이 패러독스의 핵심을 푼 것이다. 자하비의 이론에 의하면 그런 귀찮은 부속품이나 위험을 부르는 행동은 그것이 정말로 행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내고 있는 동물이 특히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직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별로 위험하지 않은 신호는 느리거나 하찮은 유전자를 가진 동물도 쉽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믿을 수 없게 돼 버린다. 대가가 크고 위험을 초래할 것 같은 신호만이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느린 가젤이 스토팅을 한다면 그 즉시 사자에게 잡혀 먹히겠지만 발이 빠른 가젤은 스토팅을 한 후에도 사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다. 스토팅에서 가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매우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후에도 여유 있게 도망칠 수 있다. 사자도 가젤의 신호를 믿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둘 다 결과가 보이는 싸움을 그만둠으로써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한마디로 허세가 작용한다는 것이죠. 허세가 작용하죠. 우리 사는 데에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 뭐 없고 가난해도 차 그냥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옷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액세서리나 이런 거 그런 거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남자들이 있고 또 여자들은 귀중품 같은 거를 아주 집착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그 김건희만 해도 보십시오. 그거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번에 나왔던 샤넬백 아주 그냥 정신없이 챙겨 먹었잖아요. 그게 그만큼 집착한다는 소리죠. 굉장히 그러니까 동물적인 야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 예. 자, 그런 수컷은 암컷에게 하는 수컷의 구애 행동에 자하비의 이론을 적용시켜도 마찬가지다. 커다란 꼬리나 뛰어난 노랫소리가 갖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수컷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훌륭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 수컷은 포식자를 피해 도망다니거나 음식물을 발견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점에서 특히 우수할 것이다. 핸디캡이 크면 클수록 그가 헤쳐나온 시련도 더 힘들었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수컷을 선택하는 암컷은 중세의 젊은 여인들이 자신에게 구원하는 기사들에게 용을 무찌르는 것과 같은 시련을 부과한 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용이나 무찔러야 돼요? 저는 포기. 네, 저 포기입니다. 외팔의 기사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용을 퇴치했다면 그야말로 당당하고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기사일 것이다. 또 그 기사는 자신의 핸디캡 일부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우수함을 과시하는 것이다. 자하비의 이론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위나 특별히 성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많은 위험이나 대가가 따르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값비싼 물량 공세로 재산이 많은 것을 과시해서 여성을 유혹하는 남성은 실제로는 나는 이만큼의 돈을 다 써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당신과 아이를 먹여 살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거 얘기 들으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예가, 제가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일했던 어떤 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 사장이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출신인데, 뭐 이상한 회사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 거기 직접 직원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협력 회사 직원이었고, 그 아무튼 그 사람은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이권이 있어서, 어떤 정부의 허가권 같은 게 있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폐기물 허가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 양반이 근데 뭐 조폭 깡패 생활,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깡패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 뭐 학력이 좋을 리 없잖아요. 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인물은 참 또 괜찮았어요. 근데 그자가 그 아주 경희대, 아주 아리따운 경희대에서 그냥 킹카로 이쁜 여자로 소문난 여자를 꼬셔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꽃집에 가서 거기 있는 꽃집의 꽃을 전부 다 사서 그 여자가 있는 학교 강의실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버렸답니다. 그 이제 빼박이죠.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여자도 노터치가 되는 거죠. 또 그 여자도 그쯤 되면 뭐 어쩔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양반 참 배포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음, 머리가 좋구만. 현명하구만. 지혜가 있구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자, 고귀한 보석이나 스포츠카, 예술품 등은 모조품으로는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지위의 상징이 된다. 여바란 듯이 내놓는 그런 물건이 얼마쯤 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 해안의 북서부에 사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포틀레치 의식이라 불리는 축제 때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쓰며 경쟁을 한다. 현대 의학이 나오기 전 문신은 고통스럽고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신이 있는 사람은 병에 대한 저항력과 고통에 강한 힘의 두 가지 역량을 나타냈다. 요즘은 문신이 나타나는 거는 양아치, 양아성을 나타내죠. 전 문신한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냥 뭔가 좀 삐뚤어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요. 문신한 사람 중에 저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딱 인상적인 문신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저 동국대에 팔 요쪽에 여기에다가 부처님을 딱 크게 딱 새겼더라고요. 걔는 뭐 불교학과도 아닌데, 어,
보니까 불교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딱 새겼더라고요. 그거는 좀 좋아 보였어요. 예. 근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싫어요. 태평양의 말레쿨라 섬의 남자들은 높은 탑을 쌓아 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제정신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짓을 전통적으로 행해왔다. 어휴. 탑에 고정된 단단한 덩굴을 양 발목에 감고 뛰어내려도 사람의 머리가 지면 위 수십 센치 위에서 멈추도록 덩굴의 길이를 조정해 둔다. 그렇게 해서 뛰어내려도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용감하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탑을 짓는데도 우수하다는 증거가 된다. 야, 딱 진짜 동물의 수컷들의 새들의 수컷들의 행동이랑 같은 맥락이네요. 자하비의 이론은 사람이 약물에 중독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어른이 되기 시작할 무렵에 우리들은 자신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때가 마약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 사람도 위험한 과시 행동을 하는 새처럼 똑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네요. 1만 년 전에는 우리도 사자나 적대하는 부족에게 과시 행동으로 도전했을 것이다. 현대에는 그것이 난폭한 운전이나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나타날 뿐이다. 과시행동이 갖는 메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나는 강하고 우수하다 라는 것이다. 나는 한 번인가 두 번 마약을 흡입해 보았으나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처럼 질식할 것 같았으나 나는 한 번인가 두 번 마약을 흡입해 보았는데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처럼 질식할 것 같았으나 술에 만취했을 때와 같은 기분을 이겨내야 했다. 그것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훌륭하고 강해야 한다. 가로 열고 내 견해. 네. 그것은 라이벌이나 동료, 장래의 배우자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이 책에도 나왔지만 어렸을 때까지나 똥폼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기 허세. 그때 있어 보이고 그때나 어렸을 때나 통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사람이 30대, 40대 뭐 이렇게 되면 눈치도 빤하고 경험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좀 더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담배 피는 사람들 저거 술 많이 먹고 있는 사람들 안 좋게 보죠. 실제로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좀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의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를 보거나 남자들이 여자를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이 서로 볼 때. 그러나 불행하게도 흡연자와의 키스는 심한 냄새가 나고 술 취한 사람은 침대에서 무력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행동으로 은연중에 우월성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동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연인에게 매력을 준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새라면 그러한 것에 넘어갈 테지만 인간은 어림없다. 인간에게 있는 많은 동물적인 본능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현대사회에서는 비적응적인 것이 되었다. 비적응적이라고 표현하는군요.
예. 위스키를 한 병 마신 후에도 걸을 수 있으면 간장에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우월성도 나타내지 않는다. 매일 몇 갑의 담배를 계속 피워대는데도 폐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폐, 폐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 그 폐암에 강한 저항력이 있는 유전자가 지능이나 비즈니스 능력을 높여주거나 배우자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뭐 좀 불쾌하게 만들고 피해를 주죠. 수명이 짧고 구애 행위도 단시간에 하는 동물들이 재빨리 교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표를 발달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수명이 짧고 구애 행위도 단시간에 행하는 동물들이 재빨리 교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표를 발달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교미를 하려고 하는 암수의 개체는 각각의 개체의 참된 의사나 능력을 차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오래 살고 구애에도 시간을 들이고 비즈니스 관계도 오래 지속하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잘 살펴볼 만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그다지 신뢰성 없는 표면적인 지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약물 중독은 핸디캡 신호에 의존하는 우리의 본능이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몸만 상하게 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담배나 위스키 회사가 그 교묘한 외설적인 광고로 우리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오래된 본능에 호소하는 것이다. 만일 코카인을 합법화한다면 마약상들은 금방이라도 같은 본능에 호소하는 비슷한 방법으로 광고를 낼 것이다. 그것을 상상하기란 아주 간단하다. 말을 탄 카우보이나 세련된 남성, 매력적인 여성이 맛있게 보이도록 포장된 하얀 가루가 든 상자 앞에 있는 사진일 것이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았어요. 네. 이번 장도 몇 장 안 남았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쿵후의 명의는 석유를 마실 수 있다? 재밌는 제목이네요. 이제 서구의 공업화 사회를 떠나 지구의 반대편으로 날아가 내 이론을 좀 더 확실히 해보자. 약물 중독은 산업혁명과 함께 출현하지는 않았다. 담배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작물이었고 토착 알코올 음료는 세계의 어디에도 있다. 코카인과 아편은 다른 사회에도 존재한다. 담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 조선 후기에도 피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걸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가로 열고 BC 1792년에서 1750년경 오래됐네요. 에도 이미 술집에 관한 조항이 있다. 나의 이론이 옳다면 다른 사회에도 부합될 것이다. 문화를 초월해 내 설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직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다. 바로 쿵후 유단자의 석유 마시기다. 아디 어반토라는 젊고 멋있는 생물학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을 때 나는 이 풍습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아디와 나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간혹 문제 많은 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위험한 사람들과 부딪힐지도 모른다고 내가 걱정하면 아디는 괜찮아요 제레드, 나는 쿵후 8단이니까 라고 말하며 동양의 호신술인 쿵후를 배워 꽤 높은 경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8명이 한꺼번에 덤벼도 한 손으로 쉽게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디는 폭력배 여러 명을 무찔렀을 때 입은 등의 상처를 보여주었다. 한 명이 칼로 그를 찔렀지만 아디가 두 번째 사람의 팔을 꺾고 세 번째 사람의 머리를 내려치자 나머지는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 아디와 함께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 그는 보증했다. 어느 날 밤 아디는 자기 컵을 가지고 캠프에서 제리캔 쪽으로 갔다. 언제나처럼 우리들은 두 종류의 캔을 가지고 있었다. 푸른 것은 식수용이고 붉은 것은 석유통이다. 아디가 붉은 캔에서 내용물을 컵에 따라 입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예전에 등산을 갔을 때 잘못해서 석유를 한 모금 마시고 다음날 하루 종일 토했던 것을 생각하고 나는 아디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아디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괜찮아요 제러드, 나는 쿵호 8단이니까 라고 말했다. 아이고, 아디의 말에 의하면 쿵후를 하면 상당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와 그의 친구, 선생 등은 매달 석유를 마심으로써 그 힘을 시험했다고 한다. 쿵후를 하지 않으면서 석유를 마시면 물론 기분이 나빠진다. 따라서 제러드는 석유를 마실 수 없다. 그러나 아디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쿵후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석유를 마시고 텐트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왜냐하면 나는 석유를 마셔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나는 석유를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아디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몸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매달 힘을 시험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쿵호 동료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힘과 그들이 도달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석유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일 것이다. 석유를 마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어처구니 없게 생각되지만
아디에게는 담배나 술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이것들이 모두 유독한 화학물질을 이용한 핸드캡 이론의 좋은 예다. 아이고. 기이한 마야 의식. 마지막으로 나는 과거에까지 나의 이론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 그것은 1000년에서 2000년 전 중앙 아메리카에서 꽃피었던 마야 인디언의 문명이다. 마야인들은 열대 강우림의 한가운데 고도의 사회를 건설했었다. 고고학자들은 마야의 융성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달력, 문자, 천문학적 지식, 발달된 농업 등 마야가 이룩한 것은 현재 조금씩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은 유적을 발굴할 때마다 나오는 가느다란 튜브 모양의 것이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오랫동안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튜브의 기능은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을 그린 항아리가 출토되고 나서야 비로소 밝혀졌다. 그 항아리에는 사제나 왕으로 보이는 고귀한 인물이 사람들 앞에서 의식적 관장을 하는 것이 그려져 있었다. 관장 튜브는 보글보글한 거품이 있는 맥주와 같은 액체가 든 자루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른 인디언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코올류나 환각제 또는 그 두 개를 혼합한 것으로 짐작된다. 중앙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인디언의 많은 부족들은 유럽인 탐험가들이 최초로 도착했을 때 그러한 의식적 관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는 곳이 있다. 속에 담겨있는 물질은 알코올, 가로 열고 용설란의 즙이나 나무 껍질로 만든 가로 닫고 담배, 페요테, 선인장, 환각제, LSD의 유도체, 버섯에서 뽑은 환각제 등 여러 가지다. 결국 의식적 관장은 우리들이 입으로 유독물질을 먹는 것과 같지만 다음의 네 가지 이유에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사람의 영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마시는 것은 혼자서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역량을 보일 수 없다. 그러나 관장은 혼자서 체내에 넣기가 매우 어렵다. 관장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자신의 역량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알코올 관장에는 먹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알코올이 장에서 직접 혈관으로 흡수되므로 위장 속에서 음식물과 섞여 시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면 진짜 완전 독한 느낌이 들겠는데요. 금방 취하겠는데. 세 번째로 입으로 섭취되어 장으로 흡수된 약물은 우선 간장에서 많은 물질이 해독된 후에 뇌나 그 외의 더 중요한 기관으로 흘러들지만 직장에서 흡수된 약물은 간장을 경유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마지막으로 알코올을 마시면 도중에 기분이 나빠져 그만두게 되지만 관장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관장은 위스키 광고보다 훨씬 확실하게 자신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선전이 된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어하는 광고 회사에 대기업 양조 회사의 광고로 권하고 싶다. 글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들 말고 이렇게 술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재밌네요. 그들
좀 위험하긴 하겠는데 뭐 자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참 신기하네요. 참 비생산적인 신호의 진화. 그렇다면 이제 약물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약물에 의해 종종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넓게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은 동물계에도 존재한다. 모든 동물은 다른 동물에게 재빠르게 메시지를 전하는 신호를 진화시켜야 한다. 만일 신호가 누구라도 흉내낼 수 있는 간단한 것이라면 바로 거짓 신호를 보내는 개체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신호는 신용할 수 없다. 신호가 신용을 얻으려면 우수한 개체들만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대가가 크고 위험이 따르고 어렵지 않으면 안 된다. 가젤을 스토킹이나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할 때 사용하는 엄청난 부속품이나 위험한 과시행동, 비생산적인 신호의 대부분은 이 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가난해서 그런가 이렇게 무리한 과시행동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나는 인류의 예술뿐만 아니라 약물 남용도 그러한 이유에서 진화해온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예술과 약물 남용은 거의 모든 알려진 인간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인류의 특징이다. 양쪽 모두 자연 도태를 통한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자웅 도태를 통한 배우자 획득에는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왜 출현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나는 예술이 그 사람의 우수함이나 지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썼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고 생활하는 데는 지위나 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료들로부터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인물은 그 지위에 따라 자원이나 배우자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사람이란 예술품 외에도 여러 가지 대가가 큰 과시 행동을 통해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며 그러한 과시 행동 중에는 매우 위험한 것, 가로 열고 탑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속도로 운전하기도 하고 화학물질을 남용하기도 하는 등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가가 큰 과시행동은 지위나 부를 나타내고 위험한 과시행동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예. 과시행동 뭐 좀 체크해 볼까요? 체크해보지. 어느 정도는 이런 얘기들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장의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술이나 화학물질 남용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과 관련해서 언급했듯이 복잡한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본래의 목적 가로 열고 만일 본래의 목적이 하나였다면 가로 닫고
그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도 있으며 처음부터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다. 현재 예술이 자기를 과시하기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듯이 화학물질을 남용해도 단지 자기가 시 이상의 것이 있는 건 확실하다.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괴로움을 잊기 위해, 또는 맛있는 음료를 마시기 위한 것이 그 예다. 나는 또 진화적 시점에서도 사람이 화학물질을 남용하는 것과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스토팅이나 긴 꼬리 등 동물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그 현상이 지금까지 전속해온 것은 그 대가를 뛰어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네. 스토팅을 하고 있는 가젤은 도망칠 때 조금 손해를 보겠지만 사자는 추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꼬리가 긴 수컷새는 음식을 발견하거나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는 손해를 보겠지만 자연 도태에 있어서의 그런 손실은 자웅 도태를 통한 번식상의 이익에 의해 상쇄된다. 종합해보면 이들 수컷의 유전자는 더욱 많은 자손들에게 전해진다. 따라서 그러한 동물의 유전적 성질은 언뜻 보면 자기의 생존에 매우 불리한 것처럼 파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상승의 효과를 갖고 있다. 예, 그렇죠. 꼭 보면 허세 잘 부리고 이런 남자들 또는 뭐 저는 뭐 남자니까 남자들을 보면 애인도 잘 사귀어요. 예, 보면은 허세 없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담백한 사람들은 뭐 잘 연애나 이런 거에 잘 별로 소질이 없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제가 봤을 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들의 화학물질 남용은 손실이 훨씬 크다. 마약 중독 환자나 음주가는 수명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장래의 배우자의 눈에도 매력이 증가하기는커녕 감소하고 아이를 돌보는 능력도 잃어버린다. 그 같은 형질이 존속하는 이유는 손실을 웃도는 숨겨진 이익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화학물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일 뿐 자기를 높이려는 행동은 아니다. 가젤이 스토팅을 할 때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스토팅의 흥분에 중독되어 자살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화학물질 남용은 그 앞선 예가 되는 동물적 본능에서 출발하여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 네. 다 읽었습니다. 네, 11장 다 읽었고요. 시간이 벌써 이제 12시 14분이나 되었어요. 저는 밥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십시오.